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챙기는 건강혁명 준비해놨습니다. 네, 중년의 건강 고민 오늘도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요즘 날이 계속 더워요. 네, 주말부터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오존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대기 중 오염물질이 만나 생성되는 게 바로 오존인데요. 이 오존은 우리 눈과 피부 또 호흡기에 워낙 안 좋은데 이게 기체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때문에 일기예보에서 오늘 오존이 높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날에는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외출은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실내 환기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햇볕이 좀 덜할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8도, 대구는 22.8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모레는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온이 들쭉날쭉합니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혹시 앵커께서는 네. 이번에 청와대 개방을 하셨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개방한다면 못 가봤죠. 이게 오. 한참 절차가 있던데. 그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청와대가 개방하고 난 다음에 처음 10일은 외부 공간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청와대 내부 공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인 영빈관과 그다음에 프레스센터가 있었던 춘추관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모닝 브리핑 첫 번째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빈관과 춘추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영빈관과 춘추관 워낙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네. 한데 정확히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영빈관, 이 사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빈관, 손님을 맞이한다는 곳입니다. 영빈관에 외국의 사절이 온다든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의 어떤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영빈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진행했던 곳인데요. 영빈관 또 하나의 어떤 건물, 춘추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프레스에 1등 기자들이 가서 대통령의 어떤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대변인의 내용을 듣던 장소였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복궁 정도에 가시면 경복궁에서 좌회전을 하면 이제 동십자로가 있는데 동십자로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청와대 건물 올라가는 첫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은 그 관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춘추관에서 원칙적으로 언론에서 브리핑을 했던 곳이고 그 반대편으로 통일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앞에 문화동산, 사랑채 앞에서 가장 큰 건물이 보이는 곳이 영빈관인데요. 이 영빈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화강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봉황, 그다음에 무화, 태극기 모양들이 태극기 모양이 있는 장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람한 시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3m인가 뭐 그렇다. 네네. 그리고 이 청와대가 현대 역사의 유산인 만큼 평범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청와대 개방,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청와대 개방을 하는 따로 TF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는데요.
영빈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떤 패널들이 세워져 있고 그 패널은 원칙적으로 영빈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블로그는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춘추관도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 개방을 조성했는데요. 1층에는 관람객이 직접 대변인으로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핑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시민들 반응, 다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뿌듯해진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국민들이 이러한 체험 공간이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영빈관을 들어가는 순간 국민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빈들을 방문했다면 나도 그 국빈과 동일하게 존중받는 느낌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장소인 춘추관에 내가 가보니 참 신기할 따름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청와대 내부가 차례로 또 공개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 중에서 내용 중에서 영빈관과 춘추관만 개방됐는데요. 이 뒤에 있는 관저와 그다음에 본관 건물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사실 청와대 중간에 가다 보면 관저 건물이 보이고 그 관저 건물 뒤편에 이제 본관 건물이 또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개방하면서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개방한다고 합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국민들에게 이 청와대를 온전하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현대 그 역사의 어떤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문화재도 같이 보존될 수 있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근데 예약이 참 힘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은 이제 6월 11일까지는 예약을 통해서 이제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비서 꽃비에 들어가시면 청와대 관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예약하시고 가시면 되고 네. 저희 식구들도 예약해서 가봤는데요. 저희 이제 아기와 집사람도 참 좋은 곳이다 이런 말을 네. 해주었습니다. 네. 지금 하루 빨리 보고 싶으시니까 막 예약을 하실 텐데 이게 좀 지나면 그렇죠. 또 이제 누구나 분명히. 갈 수 있는 네. 곳이 되니까요. 그렇게 예약이 힘드시면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김건희 여사 이름을 이용한 상품 판매글 잇따라 등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름을 치면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치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옆에 있고 상품명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포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개수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네, 김건희 여사 이름을 치면 한 8천여 개의 이제 아이고, 포털이 그래요? 검색되고 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직구 상품도 7,021개의 상품들이 옆에 연관 검색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막 함부로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름과 사진과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의 대상이고 인격권의 대상이고 초상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사진을 옆에 놓고 상품을 옆에 거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워낙 온라인 쇼핑몰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그 패션 하나하나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패션 아이템이 공개될 때마다 이게 막 품절되고 이러니까 이걸 또 상술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그 통이동에 있는 그 수색견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때 신고 있던 흰색 슬리퍼가 그날 완전히 매진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 또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그 저를 방문할 때 입었던 죄송합니다. 파란색 옷과 검정색 스커트가 다 판매 매진이 되는 그런 네. 어떤 현상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안경, 시민들이 선물했다는 안경인데요. 그 안경도 이제 세간에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고 저도 그 휴지가 되게 이렇게 궁금했는데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휴지가 옆에 그 건물에 일을 하는 장소에 있었는데요. 그 휴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거 봤어요. 그 구인사에서 입었다던 치마가 네. 뭐 쇼핑몰에서 5만 원 하는 상품이다 뭐 이런 거 봤거든요. 네네, 보도를. 맞습니다. 그때 검정색 치마를 입고 구인사를 다녀오셨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이름을 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그 검정색 스커트가 나옵니다. 스커트가 나오면서 이 아름다운 우리 영부인께서 입었던 옷이다. 이 옷을 싸게 할인하겠다. 그렇게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옷을 입었다는 착용했다는 것과 그 옷의 어떤 이름을 도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이용해서 상술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이름을 치면 그 당사자가 뭐 적은 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음반이라든가 기타 그 저작권에 대상되는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패션 때문에 그런 어떤 상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인격권, 초상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들이 상술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네. 자칫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경우는 형사상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제가 외국에 한번 있을 때 하버드 대학교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 국내에서 그 이름을 이용할 때 저작권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하는 순간 그 국내에 있는 로펌들이 그 상표를 도용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카피라이트라 그러죠. 저작권, 인격권, 그다음 초상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그 이름과 사진이 도용되는 것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법조문을 적용해서 뭐 벌금형 내리고 유명 연예인들 도용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름을 도용하는 순간, 그 사진이 나오는 순간 개인정보법 위반, 물론 개인정보가 진정신분명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그 정보 처리자만 가능하지만 분명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는 초상권은 분명히 책임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당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름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이용하는 것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보도를 보니까 안경테 업자인 모양인데 유명 연예인 걸 이렇게 했다가 사진을 도용했다가. 예, 저 500만 500만 원 원. 벌금형 받고 이랬다고 그러네요. 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타인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인격권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서로 지켜야죠. 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참 끊이지 않는 범죄인데요. 불법 촬영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재범을 저질렀다. 즉 불법 촬영 어떻게 건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몰래 촬영을 한 불법 촬영범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아, 참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 참 이게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인데 혹시 그 슈퍼 같은 데 가시잖아요. 슈퍼 같은 거 가면 칸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네. 제일 마지막 칸에 어떤 그 여성이 앉아서 상품을 고르는 모습을 이 불법 촬영범이 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 같이 이 불법 촬영이 하는 사람이 같이 쪼그리 앉고 쪼그리 앉는 순간에 그 밑에 자기 휴대폰을 들고 그 피해 여성 치마 속을 찍었다. 예. 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불법 촬영범이 그 집행유예 중이던 자와 동일 인물이다. 이거는 네.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저 영상에도 나오지만 CCTV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똑같은 범죄 수법을 저질렀던 동일 범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이 그냥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불법 촬영물? 뭐 이게 무슨 큰 문제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불법 촬영은 굉장히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동일인을 확인하자마자 당해 경찰서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불법 촬영범 자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촬영 뒤에 있는 여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불법 촬영범 그 불법 촬영물을 다 삭제하고 자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자수라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뉘우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물을 삭제하고 자수를 했다. 앞뒤가 맞지 않죠. 네. 뿐만 아니라 삭제를 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포렌식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삭제된 불법 촬영물 하나하나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게 처벌 수위가 가벼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 관련된 어떤 판례를 좀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종래에는 이 불법 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실형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기소유예 혹은 네. 벌금으로 거쳤는데요. 2022년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우리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이 불법 촬영이 얼마만큼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지워버리는 범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은 이런 거잖아요. 징역 1년에 그 형을 2년 동안 유예한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불법 촬영이 만약에 선고형이 벌금 이상, 즉 징역형이 나온다면 앞에 있는 형과 뒤의 형을 병과해서 더 가중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초범인 그 불법 촬영범도 실형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앞에 있는 집행유예에 있는 형이 살아난다는 것까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승재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혁명 시간입니다. 함께할 분들입니다. 윤영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싶은 윤 여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주부 경력 30년인데 말이죠.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아침 먹고 출근하셔야죠. 예인 아빠, 얼른 오세요. 알았어. 아침 먹고 돈 벌어 올게요. 이 찌개 맛이 왜 이래? 이것도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아니, 왜? 아유, 맛만 괜찮구먼. 응? 아니 정말 출근하는 저 남편 밥상을 이렇게밖에 못 차려? 당신 요즘 너무 음식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음식의 감칠맛이 사라졌어요. 감칠맛이. 어느 날부턴가 제 음식 솜씨를 타박하는 우리 남편. 근데 불만사항은 딱 하나였습니다. 감칠맛. 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정말 너무나도 칭찬하는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맛을 봤지 뭐예요. 근데 칭찬 아끼지 그 식당. 세상에 남편이 원하는 감칠맛은 바로 단맛이었습니다. 갈수록 단 걸 좋아하는 우리 남편. 이러다가 당뇨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당 중독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오늘의 주제가 네. 당뇨를 부르는 단맛 중독입니다. 오. 단맛은 정말 유혹적인 맛이에요. 그렇죠. 달콤하고 계속 땡기잖아요. 계속 먹게 되고 네. 기분 우울해도 찾게 되고. 아니 근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군것질을 잘 안 하시잖아요. 뭐 단맛 중독까지 갈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단 음식 하면은 우리가 뭐 케이크나 단 음료수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요, 전국의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당 함량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단이네요. 보니까 뭐 밥도 있고, 그렇죠. 찌개도 있고. 그러니까 밥찌개 반찬 뭐 이거는 건강 식단 아닌가요? 네, 일반적인 이제 집밥의 메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당류가 과연 많이 들어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치찌개의 당은요. 4.47g이고요. 제육볶음에는 13.02g이나 함유되어 있고 북어조림에는 11.32g, 그리고 무말랭이는 4.19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침 한 끼 식사 시에 섭취하는 당류는 이것은 모두 합친 당류인 33g이나 된다고 아니 그냥 아침 건강 식단 챙겨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이렇게 당류를 먹은 거고. 근데 우리가 아침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점심 저녁 갈수록 좀 전 과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점심 때요, 우리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은 이 계절에
가볍게 물냉면에 너무 고기만두 좋죠. 어떠세요? 그렇죠. 뭐 괜찮죠. 뭐 물냉면은 가볍게 별로- 직장인들이 누구나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 별로 안 네. 단 게 물냉면. 예. 그렇죠. 근데 이 간단한 메뉴가요. 당류 함량이요. 아침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요. 물냉면에요. 당류가요. 31.28g으로 아침 식단을 합한 것과 맞먹는 당을 함유하고 있고요. 고기만두에는 5.02g으로 당류가 함유되어 있어서 총 36.3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 아까 33g의 당류 말씀하셨고 네. 점심에 36.3g의 당류. 저녁에 남았잖아요. 아직도 남았고. 저녁에 더 먹을 텐데. 어떡해요. 네. 그러면 저녁은 어떤 메뉴를 한번 보실게요. 네. 저녁 메뉴 자체로 비빔밥에다가요, 된장찌개 그리고 깍두기 어떠세요? 아, 좋지. 이거 딱 좋은데 근데 생각보다 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 사람 누구야? 잘 먹고 다니는데. 전형적인 한국인의 밥상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저녁 메뉴를 보게 되면 가장 당류를 많이 함유한 것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네. 비빔밥에는 22.01g이 함유되어 있고요. 된장찌개에는 4.01g, 깍두기에는 1.64g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녁 식단의 총 당류는 27.66g이 됩니다. 그래요. 그나마 저녁 그 당류 섭취가 조금 낮아지긴 그렇죠. 했지만 그러네. 네, 아침, 점심, 저녁 합치면은 거의 뭐 몇 g이에요? 100g 정도 100g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정도의 가까이 당류를 돼요. 섭취를 하고 있는 건데 당류도 하루에 그 적정량의 섭취 어떤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 권장량은요, 50g입니다. 이게 한 끼가 아니라 하루라는 게 문제인데요. 하루에 50g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끼, 한 그릇 식단으로도 사실 뭐 30g 이렇게 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당이 첨가되어 있는 밑반찬을 추가로 더 드신다거나 하면은 한 끼 드실 때 또는 뭐 하루 드실 때 뭐 20에서 60% 정도까지의 당류를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식사 후에 뭐 단 음료라든지 또 뭐 에너지 음료 같은 거를 중간에 한번 드시게 된다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당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것질에 디저트에 그렇죠. 야식에 오. 밤에 먹는 여러 가지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지. 너무 걱정돼요. 거의 뭐 진짜. 폭탄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단짠이거든요. 제일 근데 요즘은 맛있죠. 거기다 맵단짠이라 그래서 네. 매운 것도 추가해요. 그러면 얼마나 단 걸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달아지니까 단맛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칠맛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탕을 많이 넣은 뭐 조리법이 지금 뭐 한때 유행처럼 또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점점 음식이 전체적으로 달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 떨어져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네. 예, 그만큼 이제 당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즉각적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바로 또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당류를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섭취하시게 되다 보면은요 안 좋은 상황으로 몸이 점점 또 이런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유, 어제도 저 운동하면서 초코바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단 음식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요? 네, 우리가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게 되면요. 뇌는 이제 고혈당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요. 일시적으로 당연히 저혈당이 오고요. 그럼 뇌는 다시 이 저혈당을 인식해서 당을 올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뇌는 그러면 다시 단 음식을 먹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별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카테고리들이 계속 돌아가게 되다 보면요.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다 보면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다 보면요. 만성 피로라든지 아니면 비만까지 유발하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게 더 이어지다 보면은 당뇨병도 오게 되고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요,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단 음식이 조금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원은요, 단 것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하루에 한두 잔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각각 26%, 20%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로 보고를 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하루의 총 섭취량이 평균적으로 61.4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일 권장량으로 50g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윗도는 수치니까요. 설탕 섭취를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단 거 많이 먹어서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 건강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 하면은 단거 하면 우리가 뭐 당뇨 이런 것만 걱정하는데 장하고도 혹시 연관이 좀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장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이제 면역 기관이잖아요. 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류를 많이 먹다 보면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그 당분들을 막 먹고요, 장내 세균들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고요, 장의 점막도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장내 독소들이 그대로 쌓여서요,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적당량의 당류는 당연히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 두뇌 활동도 돕지만요, 당류 섭취가 지나치게 되면요, 비만도 유발하게 되고 혈액 속의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운 떨어지고 우울하고 이럴 때 달달한 거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뇌에도 영향을 받으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과한 당 같은 경우는 글리코겐으로 축적돼가지고 비만의 원인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글리코겐이 갈 수 없는 데까지 다 가다 보면 뇌, 심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 또 주의력이라든지 계산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단맛에 중독된 분들을 보면요,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당도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은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덩달아 분비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혈당도 급속도로 오게 되고 우리 몸속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도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의 분비도 높아져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론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 단계라서요, 우리가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단맛을 먹을 때는 단 거 먹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단맛에 중독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김치는 떨어져도 네. 남편 때문에 탄산음료는 안 떨어지거든요. 보니까 그냥 밥 먹고 물 마시면 되는데 생수를 안 먹고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입가심하고. 뭔가 시원하잖아요. 네, 네. 단 탄산음료. 그냥 단 거, 탄산음료. 아주 단 걸로 해서 저는 봤을 때 당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인임 씨 말씀대로 이렇게 물 대신 뭐 탄산음료나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뭐 상시 마신다고 그랬는데 좀 심각한 당 중독 수준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도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좀 당 중독이 아닌지 좀 자가 진단을 해볼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중독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다 같이 앞에 있는 자가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리는 문항을 들으시고요. 해당되면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아침에 밥보다 빵을 먹는다. 이거 첫 번째 아침에 질문부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밥 먹고 싶은데 빵 자꾸 주면 어떡해? 자, 오늘 생방송을 좀 보게 하셔야 돼요. 보시게 하셔야 될 것 밥 먹고 같은데요. 나면 빵 먹고 싶고 빵 먹고 나면 밥 먹고 싶거든요. 네. 저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래요. 아침에. 그래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침에 밥 네. 먹는 거예요. 어. 네, 두 번째,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당연하죠. 이때는 입이 네. 심심할 딱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이런 정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1년 12달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네. 네, 4번.
주변에 항상 간식, 이거는 초콜릿이나 말이시죠. 과자가 있다. 네. 핸드백에 초콜릿 뭐 사탕 넣어 갖고 다녀요. 네. 5번 방금 밥을 먹었는데 허기가 계속된다. 금방 배고프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6번 자기 전에 야식을 안 먹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저 그래요. 근데 이거 먹으면 좀 거북하던데 요즘에는. 아니 그래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네. 전화기로 손이 가잖아요. 치킨 뭐 이런 거 어렵죠. 참기 어려운데. 네. 주문하게 돼요. 네. 네, 7번 식이요법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항상 작심삼일이다. 이거는 무조건. 아, 네. 3일도 안 가요. 누구나 그렇죠. 네. 네, 8번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이 정도는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어. 9번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건 맛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뭘 있는 먹었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죠. 음식에 따라 다를 수 있죠. 10번 배가 불러 속이 거북해도 계속 아, 먹는다. 요거는 조금 그래요. 저 해당. 저도. 네. 자, 앞에 이거 잘 음식이 모르겠네. 이거 몇 개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저는 4개. 전, 예? 전 3개. 4개. 7. 저 7개. 7개면 너무 많아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되는 지금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좀 꽤 높게 나오신 편인데요. 제가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요, 2개 이하로 체크했을 때 일단 당뇨 위험에서는요 벗어났다고. 2개 이하? 2개 이하예요. 네. 너무 낮은데? 그렇죠. 그러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네, 그리고 2개 이상 5개 이하일 경우에는요, 단맛 중독 의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의심 단계다. 네, 지금 다 넘으셨거든요. 네. 경각심을 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 이하일 경우에는요, 이미 단맛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독자의 7개. 네, 하루빨리 이제 식단을 이제 개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개 이하라면은요, 네. 10개 이하는 없으셨죠. 네. 네, 심각한 단맛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설탕이나 단맛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좀 위험군이긴 한 게 네. 우리 아침 방송 끝나고 가서 커피 한 잔 할 때도 보면 길껏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꼭 커피 한 줄을 먹어요. 달달한 거. 빵은 또 달아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케이크 문제가 한 있을 조각. 줄 알았어요. 네. 치즈케이크 이런 거 먹고. 그럼. 근데 이게 문항 테스트 말고 직접 입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런 테스트가 바로 이 크래커 하나도 된다 그래서 그래요. 줬구나, 오늘. 네. 네. 당 중독과 함께 뭐 당뇨 위험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에도 다량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과 이제 단맛 중독은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할 테스트는요, 미국의 유전학자가 개발한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입니다. 일명 크래커 테스트인데요. 탄수화물 중독일수록 당뇨 위험이 높다는 말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먼저 이제 달지 않은 크래커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시청자분들은요, 그 식품 뒤에 표시를 보시면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크래커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에 넣고 씹기를 시작하는데요. 씹으면서 단맛이 느껴지는 시점에 딱 스톱을 하셔서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드시고요. 네. 단맛이 날 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제가 나중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준비돼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먹다 보면 짠맛, 그다음에 고소한 맛, 단맛 단맛 나는데 같이 단맛이 날 때 네, 손을 딱 들면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할게요. 자, 시작. 씹으시면서요, 이제 단맛이 느껴지는 순간에 손을 들어주십시오. 단맛. 저 지금 단맛. 안 느껴지세요? 단맛 나요. 난 지금. 최영림 씨, 좀 늦게. 그래도 대부분 빠르게 단맛을 느끼신 것 같아요. 딴맛이 주로 나고 그다음에 단맛인데 맥주 어때요? 이게 네. 뭐 달라요 다? 네, 다 단맛을 느끼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4초 이내에 느끼셨던 이제 장애인 MC, 장애인 아나운서가 네. 7초였어요. 7초. 그래서 14초 이내에 단맛을 느꼈으면요, 탄수화물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안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초에서 30초 사이에 단맛을 느끼셨던 이재용 MC가 18초, 윤영민 선생님께서 13초셨거든요. 네. 두 분은요, 탄수화물 중독을 조금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아무도 없으신데요. 30초가 넘으셨다면요, 탄수화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짠맛이 확실히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단맛은 오나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럼 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단맛이 만약에 빨리 느껴졌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씹기 시작하면은 침 속에서는요. 소화하기 위해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그 효소로 인해서 탄수화물 분해해서 당분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걸 더 빨리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에 대한 이제 당분에 대한 갈망이 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고요. 당분 충족이 당분 충족이 빨리 되지 않아서 당분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단맛을 더 늦게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30초 이상 더 늦게 단맛을 느끼게 된다면 그만큼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당분을 더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탄수화물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맛 중독, 탄수화물 중독 이게 당뇨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 당뇨 인구가요 4억 6천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2020년에 이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의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2형 당뇨 환자는요, 최근 5년간에 약 28.8%가 증가했고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당뇨병 유병률 역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당뇨병은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합병증 예방입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기하고 같지 않아서 약을 한 번 먹는다고 금방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평생 친구처럼 내 옆에 두면서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자체라든지 생활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지만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관심과 주의가 정말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람인데 안 변하잖아요, 선생님. 생활 습관 개선 진짜 어렵고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된다는 게 저는 가장 세상에서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 환자들은요, 검사도 자주 하셔야 되고요. 네. 정말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사실 그러다 보면은 피로감도 느끼시고 병원에도 자주 안 오시고 관리도 소홀하게 하시다 보면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정말 당뇨 관리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당뇨 잘 아는데요. 사실 지켜보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식단 음식도, 조절해야 예, 되고. 따로따로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엄마 그렇게 고생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리한다는 게 고혈압처럼 한 번 시작이 되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를 잡지 못하면은요. 평생 약을 좀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혈당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합병증에도 시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당뇨를 큰 댐에 난 작은 구멍이라고 한다면은요, 합병증은 이제 그 댐에 무너지면서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함. 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단맛, 당뇨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단맛 중독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거의 다 이 단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은 뭘 먹어야 되나? 매일 토마토만 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돼요? 맞아요. 다 달았어요, 요즘에는. 네, 그렇죠. 당뇨로 식이 조절을 하시는 분들의 최대 과제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요, 당뇨에서 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당지수라고 있거든요. 당지수가 정확히 뭐예요? 네, 당 지수라는 것은요, 당 지수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당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당 지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6에서 69가 중간 정도의 당 지수 음식, 그리고 70 이상인 경우는 높은 당 지수를 가진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당 지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네. 두 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앞에 막 사진이랑 네네. 뭐가 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당지수가 가장 높은지, 그렇죠? 네. 네. 앞으로 나가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볼까요? 이게 시험 보는 건가요, 오늘? 아 이런 거 저 잘 잘할 틀리던데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자, 네, 제가 앞서 이제 당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당 상승 속도에 따라서 네. 저당지수 그리고 중당지수, 고당지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판넬을 네 개의 음식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개를요 높은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높은 거죠? 네네. 이쪽이? 보니까 군고구마, 옥수수, 아이스크림, 머핀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보자마자 첫 느낌은 네. 머핀. 이게 제일 달다고요? 네, 초코머핀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달거든요. 아니, 아이스크림이 제일 달죠. 그죠,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저는 그래서 2번이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가 아이스크림. 꼭꼭꼭. 저는 아이스크림. 2번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옥수수가 상당히 그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져서. 네네네. 그래요? 예. 저는 옥수수는 반대로 가장 덜 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고구마. 저는 군고구마 달아요. 이렇게 구워서 달죠. 먹으면 맞아요. 그쵸. 네, 굉장히 달잖아요. 네네. 호박고구마 이런 거. 네. 저도 세 번째. 어머, 저하고 장혜인 씨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조금 반대로 간 것도 있고, 그렇죠? 조마조마한데 근데 뭔가 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렇죠. 네. 뭐 두 분의 생각을 보니까 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네. 제가 한번 정답 맞춘 사람 있어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일단 당이 낮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낮은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할 겁니다. 어. 반대가 아닙니다. 네. 네, 당이 제일 낮은 것을 먼저 볼 텐데요. 우선 옥수수 아닌가? 뭘까요? 네. 뭐? 어머, 이거 맞았다, 머핀이요? 제가. 네, 머핀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머핀 만들 때 사실 설탕 이런 거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네, 버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GI 지수가 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다른 게 얼마나 달다는 네.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렇죠. 반대로 또 버선이네, 진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네. 아마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 뭐예요? 어머. 아이스크림? 네, 아니, 아이스크림 엄청 단데? 번째입니다. 아, 이게 희소식이네. 오죠. 희소식이야. 아이스크림 절제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막 먹어야 되겠네. 네. 안심하고. 네, 안심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당 지수가 이 네 가지 중에서는 GI 지수가 63이 너무 아이스크림이 의외다. 되겠습니다. 진짜 반전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맞힌 분이 있습니다. 네, 옥수수. 어머, 저 두 개 맞았어요. 네. 윤영미 아나운서가, 네. 네, 옥수수의 GI 지수는요 75입니다. 그래요? 네, 저 높다, 그래도. 그렇죠. 높은 편인데 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죠. 여기저기 옥수수. 군고구마. 군고구마. 다이어트 한다고 군고구마 많이 먹는데 저. 그렇죠. 뭐 고구마를 드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무려 90.9이기 때문에 고당 지수를 가진 음식에 해당이 된다고. 예. 아니, 제가 아이스크림이나 머핀 먹고 싶을 때 꼭 네. 참고 네. 군고구마 구워서 먹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맞아요. 그쵸. 완전 틀린 얘기예요. 아니 우리 아침에 군고구마 내려가서 많이 커피 마실 때도 우리 머핀 군고-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이거 달까봐 네. 그 옆에 맞아요. 군고구마 먹잖아요. 그죠? 네. 우리 거의 네. 매일 먹는데, 군고구마. 어쩜 장혜인 씨는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도 못 맞췄네요. 다 피해가면서. 빵점이죠? 네.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머핀을 군고구마 대신에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제 머핀도 중당지수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당지수.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네. 알아봤습니다. 야 그래도 아이스크림하고 머핀은 위안이 되네. 네. 근데 고구마가 그냥 고구마 자체는 그러면 당지수는 낮은데 네. 이거를 군고구마 상태로 만들면 그러니까 조리법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자나 뭐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 뭐 이렇겠네 조리법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고구마. 이 고구마가 GI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건 오늘 몰랐어요. 고구마의 재발견. 네. 당뇨랑 네. 고구마가 나 이렇게 그 다이어트 상관이 하는 분들 몰라요.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네, 하신다고 맞아요. 고구마 많이 네. 드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베타카로틴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양식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생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은 한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굽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분이요.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당지수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구마를 드셨을 때 소화 흡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 드시는 거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떻게 안 먹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 이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이제 생고구마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그냥. 이제 군고구마나 이제 찐고구마를 드실 때는요. 한 개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군고구마냐 찐고구마냐 이 중에 선택하라 하시면은요. 사실 찐고구마를 드시는 게 네. 조금 더 당지수 측면에서는 좋다. 네. 이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군고구마보다는 찐고구마나 생고구마를 먹어라. 네. 네. 근데 고구마도 조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면 감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자로도 이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 뭐 찐감자도 있을 것이고 튀기는 것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리 중에서요. 가장 당지수가 높은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감자튀김이죠. 그거는. 그래. 뭐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기름에 그냥 확 담갔다가 튀기는 거. 어. 맞아. 네, 모두 말씀하신 의견이 좀 그럴듯한데요. 찐감자의 당지수가요, 무려 93.6으로 군고구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찐감자가요? 네. 찐감자가 그 정도라면은 튀김 감자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감자전은 어떤가요? 아니 그것도 기름 있는데. 네. 네, 과연 이제 감자전이 어떨지 한번 볼 텐데요. 감자전의 당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 28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네. 저게 기름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기름 많이 희한하네. 넣어야 저게 맛있는데. 이게 감자전이요. 토마토보다도 GI 지수 낮은 거예요. 괜찮다. 이게 진짜 나 감자전 좋아하는데.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딱이거든.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감자전의 GI 지수가 낮은 이유는요. 의외로 또 조리법에 있습니다. 감자전은 바삭하게 부치시려면 기름을 눌러서 많이 넣어야 부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름이요. 그 당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얘기했던 감자 튀김은 어때요? 네, 역시 기름으로 감자튀김의 하는 거니까. GI 지수도요. 네. 기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낮은 41.5에 해당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반갑긴 한데 우리가 감자튀김 먹을 때는 꼭 저기다가 소금을 바르잖아. 그렇죠. 맞아. 짭짤해야 돼. 네. 네. 그것도 뭘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럼요. 어쨌든 고구마보다 낫네. 당지수가 낮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고 또 많이 드시게 되면은 또 위험한 것이요. 지방을 또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사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양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당 지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지 또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 오늘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줄여서 식생활을 좀 바꾸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요. 뭐 물엿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당류 첨가하는 것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또 밀가루나 또 흰 쌀밥이나 이러한 뭐 국수 종류의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만 줄이셔도 당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독이라는 게 약간 나쁜 줄 알면서도 이게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자, 단맛 중독을 좀 이렇게 끊고 아니면 그 줄이고 그다음에 건강을 찾는 비법. 이번에는 비법 가겠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 오늘은 배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예.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 것 찾잖아요. 오늘 단지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 것을 찾을 때 어떤 때 좀 찾게 되시나요? 저는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일이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기분이 좀 그럴 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분도 변화가 오시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단 것을 찾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단맛이 막 느껴지실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참게 되시면 단맛을 좀 줄일 수
수 있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 단맛 참는 10분, 20분은 정말 영원의 시간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참으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고요. 그리고 우리가 긴장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고 또 췌장을 약간 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지압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윤은미 선생님, 장인환 씨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그 10분을 못 버텨서 뭔가를 주문하고 뭔가를 먹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일단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그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요 솔수공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양발을 살짝 벌려주세요.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살짝 벌려주시고요. 네. 발 뒤꿈치 쪽으로 중심을 살짝 옮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항문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엉덩이를 살짝 힘을 주셔서 하체가 매우 단단하게 유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상체를 흔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흔드는 운동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하체가 좀 단단하게 버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를 위에서부터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정수리에 뭐가 실로 묶어져 있다라고 해서 목을 조금 턱을 살짝 당기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괜찮으시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견갑골을 최대한 바깥으로 열려주시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 주십시오. 견갑골이라면? 네, 어깨쭉, 날개쭉지 같은데 어깨쭉이요? 뒤에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이쪽 뒤쪽에 있는 부분이 약간 조여진다는 좀 이렇게 당기는 듯한, 예, 팔을 이렇게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펴주고. 또 노를 갖다가 뒤로 이렇게 젖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고 난 다음에요. 네. 이 상태에서 앞뒤로 팔을 동시에 흔들어 주십니다. 양팔을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흔들어 주십니다. 네, 이때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손바닥에 특히 이제 손 안에 뭔가 무거운 걸 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십니다. 앞으로 갈 때는 약 3회 정도의 힘이 가해지고 뒤로 당겨질 때 7 정도의 힘으로써 견갑골 뒤에 안쪽에 어깨 주지가 이렇게 만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뒤가 7, 앞이 조금 3. 더 뒤쪽으로 요렇게 최대한 늘려주세요. 네. 훨씬 더 많이 당겨야 돼요. 턱 당겨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뒤쪽에 배도 있는 부분 당기고요. 어깨도 네. 당겨요.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리고 팔짱을 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 어깨가 말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거북목도 많고 네. 한번 쫙 펴주는 느낌 들어요. 네네. 핸드폰 많이 속도는- 보고 하니까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속도는요, 3분 동안에 한 200회 정도 속도를 하는 거니까요. 1초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을 가지고 해주시면 3분만 해주셔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팔을 굽히지 시원해요. 말고. 맞습니다. 네. 이건 그렇게 팔꿈치가. 힘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힘도 안 들고 어깨 축지를 좀 늘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뒷부분 그리고 잠깐 뒤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너무 뒤로? 예, 네. 뒤쪽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있는 부분, 어깨쪽, 날쪽 뒷뒷 부분이 고황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여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주면 좋고요. 나중에 이거 하고 나신 다음에 여기를 지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꾹꾹 그렇게 눌러주라는 해주시면, 얘기죠. 심장하고 폐 자체가 조금 편안해지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야, 저 될수 모델은 운동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어우, 등 근육이 그냥 상당하네요. 예, 그쪽을 지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장물련 지압 방법입니다. 오른쪽 손으로 왼쪽 가슴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옆구리 쪽에 늑골의 제일 마지막 부분 닿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네. 여기 만져주실 겁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부분입니다. 이 약간 부분. 아파요. 예, 살짝 눌러주시면 약간 통증을 좀 느껴지세요. 여기가 장문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위하고 또 장 쪽에 되는 가스라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스리는 방법되고요. 이 안쪽에 바로 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10초간 지긋하게 살짝 아픈 정도. 아파요. 네, 췌장이면 아프시죠? 당뇨랑도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당뇨가 주제니까요. 당뇨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고 췌장의 기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을 살짝 지긋하게 눌러주세요. 한 10초간 눌러주셨다가 살짝 뛰셨다가 10초간 눌러주셨다가 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거 반대편도. 생각날 때 하면 좋겠네요. 예, 단거 생각할 때 해주시고요. 네. 시간을 9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 야식 생각날 때. 예,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스트레칭과 네. 지압법을 이용해서 이 단맛을 좀 다스리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음식
조절이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뭘 먹으면 좋을지 김정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요리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들깨 삼겹살과 참외 쌈장입니다. 아니 제가 두부 쌈장은 좀 들어봤거든요. 참외 쌈장. 근데 참외 쌈장은 또 처음이에요. 네, 또 참외가 요즘 제철이기 때문에 참외를 이용해서 쌈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세팅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삼겹살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네. 여기에 오늘 삼겹살을 이제 삶을 때 들깨가루랑 통후추랑 마늘을 넣어서 삶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삶는 재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쌈장이 포인트가 되겠죠. 쌈장 재료를 보시면은요, 된장은 저염 된장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다진 양파,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파, 그리고 이제 견과류 다진 거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홍고추, 청고추, 고춧가루, 참기름, 그리고 여기에 사과즙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쌈장 재료가 완성입니다. 네. 참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은 보시기에는 재료가 평소보다 좀 많다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다 우리 집에 뭐 네. 냉장고 있는 안에 거죠. 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라서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외만 사면 되겠네요. 그죠? 네. 참외만 요즘 그렇죠. 제철이니까. 네. 참외 요즘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죠. 참깨 들어가는 게 좀 독특해요. 삼겹살에. 아, 왜 네. 이거 앞에 자꾸 이런 거 갖다 놓으시면 자꾸 먹어. 자꾸 손이 가요, 진짜.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제가 이제 삼겹살 미리 삶아놨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랑 통후추랑 마늘 넣어서 이렇게 다 삶아 놓고 있습니다. 좀 네. 따끈하게 데펴 놓도록 하고요. 이제 쌈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참외는 한 개가 있으면은요 반으로 갈르셔가지고요. 반은 이렇게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반은 제가 속을 파가지고 이렇게 참외 그릇을 만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곁들여 주시고요. 참외 우선 좀 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씨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입자가 씹힐 정도로 다져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너무 곱게 갈아주시면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씹히는 정도로 성글게 네. 다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참외가 가진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잖아요. 네. 과일 향과 단맛이. 네네. 그래서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참외가 뭐 오이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향이 참외를 뭐 무치거나 그렇게 되면 오이 무침처럼 그런 좀 향기로우면서도 아삭한 맞아요. 식감이 나는데 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미 때문에 좀 덜 달게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그것을 좀 응용을 해본 거죠 오늘은요. 오늘 재료엔 설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보통은 쌈장할 때 않습니다. 설탕 조금 넣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쌈장에 들어가는 설탕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잘 느끼지 못하고 먹는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참외 다져주시고요. 입자를 그렇게 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약간 씹히는 게 또 훨씬 맛있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꼭 이제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에요. 된장? 네, 된장. 요거 그냥 뭐 집된장 있으신 분들 집된장. 집된장을 조금 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염된장 저염 사용해 된장.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견과류 제일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다진 마늘. 마늘. 아, 넣는 순서도 중요하네요. 견과류는 너무 섞게 되면 으깨지면서 좀 기름이 나올 수 맞아요. 있어서 마지막에 좀 가볍게 섞어보도록 아삭아삭. 할게요. 네. 다진 파 넣었고요. 네. 홍고추, 청고추,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알록달록 색깔도 이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인트입니다. 뭐죠? 포인트. 사과즙이 들어가요. 전 매실인 줄 알았는데 사과즙이에요. 사과즙. 네. 이거 설탕 대신에 사과즙 쓰신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연히 사과즙보다는 당도가 높고요. 또 사과즙 같은 경우에 사과의 풍미가 있기 때문에 설탕의 양을 좀 적게 쓰시더라도 설탕을 넣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또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견과류와 참기름까지 넣어서 섞어주시면 네. 네,
참외 쌈장이 완성됩니다. 그 입맛 교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달고 짜고 이런 거 입에 익숙하신 분들도 네, 많은데 맞아요. 그런 네. 분들이 쌈장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참외 쌈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나서 과일을 네.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네네. 당대수가 오르니까. 네. 참외는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참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당 지수가 한 50 정도 됩니다. 낮은 정도의 당 지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한약적으로 봤을 때 첨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갈증을 덜어주고 가슴속에서 열이 있고 하는 부분을 내려주고요.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갈증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덜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으시니까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와, 완성이 야. 됐는데 너무 예쁘게 참외 그릇에 담아주세요. 참외 그릇. 나중에 그릇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먹어볼까요? 네, 맛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고기를 구워서 여기다 찍어 먹는 거라 이거죠? 네. 역시 삼겹살은 아침이지. 쌈장으로. 맛이 어때요? 궁금한데. 신선한 느낌인데 쌈장이. 아, 그래요? 오. 태연 너무 달고 맛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단맛도 나고. 단맛 나요. 짠맛이 좀 상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오. 실제로 참외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또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별로 짜지가 않아요, 이게 쌈장이. 네. 쌈장이 상큼한 느낌이 드는 쌈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오. 씹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견과류 있고 하니 지금 먹어보질 못하니까 너무 부럽네요. 아, 알겠습니다. 먹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건강한 건강한 밥상. 떡밥상 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막 향도 이 아침에 맛있어 삼겹살 네. 마음에 들어. 쌈장도 좋고. 네. 근데 우리가 혈당 지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먹는 것, 또 뭐 지압, 지금 특급 밥상까지 받아봤지만 또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삼박자가 뭡니까? 네, 당뇨 관리는 무엇보다도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혈당 관리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 선생님께서요, 식이 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축이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혈당 관리에 뭐 먹는 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혈당 관리를 위한 그 운동, 과연 어떤 걸 해야지 좋은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제 당뇨에는 운동이 특효다, 이거는 아시는데, 이제 왜 특효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 몸은 아데노신 3인산, 이제 ATP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요, 제 자동차가 이제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근육 안에 이제 에너지 공장이란 게 있고 그 에너지 공장에서는요, 포도당과 지방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육 안에서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포도당과 지방을 이용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몸을 돌리면서 쓰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는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건 남는 포도당이 문제인데 그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소모시키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혈당 줄이는데 뭐 탁월한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당뇨병 환자한테는 운동이 특효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당연히 근력을 키우고 동시에 체지방도 떨어뜨리게 된다면요, 당뇨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 있겠고, 당뇨병 발생 확률이 만약에 높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라면요, 네.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얼마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한데 그냥 그러니까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아무래도 그러면 먼저 쓰러지죠. 맞아요. 네, 사실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는요, 그렇다고요, 고강도 운동을 막 하는 것보다는요, 저강도 운동을 길게 하는 것을 더 추천을 했습니다. 만약에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요, 하루에 30분에서 60분 가량으로 주 5일 정도를 하실 것을 권했고요. 만약에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힘들다면요, 10분씩 쪼개서 5번 정도를 하시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숨찰 정도로 뛰신다고 하면요. 하루에 30분 정도를요. 주 3회 정도만 하실 것을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보신다면요. 당뇨병 환자들은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혈당이 가장 높을 시간에 운동을 하실 것을 권했고요. 만약에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이라면요. 운동을 하실 때는요.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양을 조금 줄일 것을 권했고요. 만약에 인슐린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라면요. 꼭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절대로 혼자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혈당이 많이 급속도로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혼자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과 함께 운동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자, 요점 정리. 운동하라고 이야기 참 많이 듣는데 숨찰 정도로 땀 뺄 정도로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거든요. 네. 당뇨병인 분들도 이렇게 고강도 운동 필요합니까? 네, 사실은 다량의 땀을 뺄 정도로 고강도 운동은요,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뇨병 환자들한테는요, 자기 최대 심박동의 60%에서 75% 정도를 유지하는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운동 후에는요, 일시적으로 식욕이 사실 증가할 수 있어서요. 그 식욕이 증가했다고 만약에 식사량을 늘리신다면요.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서 식욕을 조금 관리하시는 것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운동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알죠. 공부의 필요성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할 게 없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할 게 없어요. 맞아. 근데 안 하는 하니까. 사람들은 참 할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축은 뭡니까? 네, 혈당 관리의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하고도 상당히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많이 자지 못한다든지 자다가 자꾸 깬다든지 꿈을 많이 꾸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자가치유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자가치유력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났는데도 활력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서 자꾸 피로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도 당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거 우리 뭐 다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잠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당뇨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수면하고 당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면 같은 경우는 우리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혈당이 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깨어날 때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본능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소리를 듣고 또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을 깨우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면 혈당과 혈압이 오르고요. 뇌가 각성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아침 공복 혈당을 좌우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시게 되면 최저로 혈당이 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게 되면요. 혈당이 아주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상 보게 되면 한 80에서 90% 정도는 그 전날 잠을 잘 못 주무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야식을 하셨던 걸 제외하고 말씀이죠. 그래서 잠 자체와 수면과 이 혈당하고는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거 알았네요. 공복 혈당과 이 수면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네. 오늘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이 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마지막 수면 습관이 중요한데. 근데 이론은 다 박사예요. 네, 저도 박사거든요. 이게 실천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실험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이거 영상 보시면요,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례자신 분은요, 최근 근래에 당뇨를 진단받으셨고요. 당화혈색소가요, 검사를 처음으로 하신 건데 11%가 나와서 아주 고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실험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자, 실험자의 이제 평균 당 수치가요 189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뵀던 분이. 네, 맞습니다. 저랑도 친하신 분인데요. 네. 이틀 동안 이제 식사를 하셨고요. 하루는 평소와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셨고, 하루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생활한 후에 공복 혈당을 아까 쟀고, 이날 두 번째 날은요. 전날과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한 후에 지금처럼 가볍게 걷기 운동도 하고 운동하고. 공원에 기구 운동도 하고 약 40분가량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공복 혈당을 잰 거죠. 그래서 두 날에 공복 혈당이 얼마나 차이가 났나, 즉 운동에 따라서 혈당이 얼마나 차이가 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한 날과 운동하지 않은 아는 날과 날. 네. 아 근데 뭐 하루 운동한 건데 뭐 드라마틱한 그러게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이 운동은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하루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운동을 하루 했는데 공복 혈당의 차이가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자, 운동을 하지 않았던 날에요. 진짜 196이었는데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114까지 야, 확 떨어졌습니다. 줄었네. 사실은 정상은 100 미만이기 때문에 네. 두 개 다 이제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이분의 당화혈 색소가 11%였다는 걸 감안하면요,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죠. 그냥 한 번 했는데 저 정도면 꾸준히 하면 100 밑으로도 갈 수 그렇죠. 있다는 굉장히 좋아질 수 희망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혈당을 낮추려면 인슐린이 작용해야 되죠. 네. 인슐린이 작용하려면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당을 이제 흡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하면요, 인슐린 수용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쏙쏙쏙쏙 더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시면요, 근육 속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는 더 빨리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체를 통해서 당이 더 빨리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고, 혈당도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을 대상으로 앞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수면을 3시간 취한 날과 또 정확하게 운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숙면을 7시간 취한 날에 혈당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수면까지. 볼까요? 예. 이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이거 차이 나는데? 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네. 3시간 정도 수면을 했을 때는 148 정도가 나왔고요. 네. 7시간 수면했을 때는 86 나왔습니다. 야. 수면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잠만 잘 잤는데 정상 수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야, 이것만 지키면 돼. 운동, 식습관, 잘 자기. 잘 자기. 이것만 지켜도. 네. 그죠? 네. 사실은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우리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이 더 오르게 되는 효과를 또 나타내기 때문에요.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 게 혈당 관리에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단맛 줄이고 혈당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날씨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 한낮에는 그냥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진짜 여름이 온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 오늘은요, 미세먼지가 또 그렇게 말썽이라고 하거든요. 꼭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